세계가 뒤집혔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하산 알 누아임이 아랍에미리트 국방전략위원회 선임 고문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억 원짜리 미국산 방공망으로도 막지 못하던 이란의 자폭, 드론이 단 몇천 원에 불과한 한국산 라이저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드론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에 50억 원이 들어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우리가 자랑하던 오일 머니조차 빠르게 소모시키고 있었고, 마치 끝이 없을 것 같던 국방 예산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한 순간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2,000원 수준의 비용으로 발사되는 한국산 레이저가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장면은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경쟁하듯 한국산 레이저 도입을 서둘렀고, 수십 년 동안 중동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미국조차 충격에 빠져 결국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잘못 판단한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던 것인가? 중동의 하늘은 그때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 한 대를 막기 위해 50억 원짜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이 비효율적인 전쟁 구조는 이미 지속 불가능한 상태였고, 단 하루밤 사이 수백억 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현실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국방부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이렌이 멈추자마자 국방장관의 호출이 내려왔고, 불이 꺼진 밀실 안에서 저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쓰지 말고 한국을 압박해서 기술과 무기를 통째로 가져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패트리어트, 열발 소모, 자녀 재고 급감, 그리고 한국산 청황 레이저 도입이 단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오늘 밤 우리의 영공이 무너질 수 있다는 보고가 태블릿 화면 가득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위기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저는 그 화면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손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모하메드, 언제부터 네가 내게 전략을 가르치려 드는 거지?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내려앉았고 모하메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그 떨림의 의미를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협상 테이블에서의 우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회의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길게 늘어진 테이블 위에는 이미 모든 서류가 정렬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최종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황대공 레이저 28개 포대 도입 계약, 그저 서명만 하면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 5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 낡은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학수 방위사업청 중동 수출 전략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낡고 손때 묻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첫 인상은 솔직히 말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고급 정장도 화려한 장신구도 없이 마치 지방행정 공무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무게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가벼웠고 저는 그 종이를 그대로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계약서는 미끄러지듯 한국 측 앞으로 밀려갔고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수금 20% 조항은 오늘부로 없던 일로 합시다. 물건부터 설치하시죠. 그리고 광섬유 핵심 기술은 100% 무상 이전으로 수정하십시오. 제 목소리는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장학수 국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당황도 분노도 협상에서 흔히 보이는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턱을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동의 중심 국가가 당신들 제품을 사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저는 25년 동안 서방 방산 기업들과 협상을 하며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뒤에서 모하메드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 무기가 없으면 오늘 밤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 조건으로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관의 명령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인들은 자금을 주면 결국 굴복한다. 25년의 경험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과거 회의실 구석에서 카탈로그를 들고 서 있던 한국이 갑자기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학수 국장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낡은 가방의 지퍼를 조용히 열더니 검은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장 국장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선수금 전면 삭제 및 핵심 기술 무상, 이전 요구사항을 현재 시각기준 공식 회의록에 기록 완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고 마치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응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짧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기록이라고요? 그런 문서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국장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방금 내뱉은 모든 발언이 초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발언자 내용, 계약 조항, 그리고 위반 여부까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교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처럼 보였습니다. 상호 신뢰 훼손 발언으로 기록 완료되었습니다. 귀하의 서명을 권고드립니다. 장 국장은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명을 요구한다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낯설게 들렸습니다. 자신들이 작성한 회의록에 제 서명을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편한 직감에 가까웠습니다. 장학수 국장의 안경 너머 눈빛이 그 순간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협상 테이블을 경험해 왔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오가는 자리에서 수많은 인간의 눈빛을 읽어왔지만 그런 종류의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발언을 하든 그건 모두가 이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금장 롤렉스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리듬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단순한 허세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리가백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록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란에 드론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자정을 넘기자 레이더 화면에 수십 개의 점이 동시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벌떼처럼 몰려오는 신호였습니다. 아라인 공군기지의 포대장 타리크, 알하심이 긴급 통신을 보내왔습니다. 미사일 40발 소모, 자녀 재고 급감, 즉시 라이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리크는 28년 동안 사막에서 병사들과 함께해온 야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40발이면 약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날 밤 500억 원이 소모된 데 이어 단 하루 만에 또다시 막대한 국고가 공중에서 불꽃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2,500억 원이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사무실 모니터에는 영국 군사 전문 매체에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세로 인해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유지 비용이 한계치를 돌파했고 재정적 붕괴 징후가 감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는 그 기사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기사에서 전혀 다른 가능성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한국 역시 중동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절박함을 역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남으며 한 가지 원칙을 배워왔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장학수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납기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기존 일정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납품을 완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적용하겠다는 조건까지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약 3초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계약 조건 미충족 상태에서는 납기 조정이 규정상 불가능하며 선수금 20% 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날 회의실에서 들었던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기계처럼 건조하고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공이 뚫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아무런 동요가 없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서방 방산 기업들과 관계를 쌓아오며 구축해온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에는 고출력 광섬유 모듈이 들어가고 그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은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시에 워싱턴의 방산 로비스트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산 레이저 시스템에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제품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 중동 납품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방이 쥐고 있는 기술 통제력, 그것은
지난 25년 동안 중동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절대적인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도 핵심 부품 하나만 차단하면 생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그것이 이 세계의 질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모하메드 과장이 사무실 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했습니다. 부국장님, 이 보고서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협력하여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의 국산화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 분석 보고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부품 통제로는 한국을 압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독자적인 양산 체계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하메드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고서를 길게 볼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측이 흘린 정보전이다. 국산화라고. 광섬유 레이저 모듈을 독자 생산할 기술력이 한국에 있을 리 없다. 제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모하메드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보고서 파쇄해라. 이런 내용이 장관 귀에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만 복잡해진다. 모하메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항의였는지 체념이었는지 아니면 저에 대한 실망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에는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에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확인해 보았지만 해당 한국 레이저 시스템에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독자 기술이라면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단절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도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착오일 것이라고, 미국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혹은 한국이 로비를 통해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이미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카드란 바로 현재 체류 중인 한국 기술진이었습니다. 청황 시스템의 현지 적응 훈련을 준비하던 12명의 인력이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훈련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자국 군인들의 기초 운용교육 일정 자체를 백지화해버렸습니다. 모하메드가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훈련까지 중단하시면 설령 장비가 도착하더라도 운용할 인력이 없습니다. 방어 준비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은 한국이 먼저 굴복한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하메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러났고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모습이 마치 과거의 한국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던 약자의 모습. 그러나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미지를 통해 제 판단이 옳다는 확신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머물고 있는 관사의 예산을 전면 삭감했습니다. 숙소 냉방, 식사 지원 차량 제공까지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장관에게 이 조치를 보고하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동양인들은 압박을 받아야 움직인다. 며칠만 버티면 스스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술진 12명이 짐을 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떠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로 덮어버렸습니다. 떠나게 놔둬도 한국은 결국 중동시장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여전히 제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장학수 국장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경고도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행동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납기 단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 미국 대사관을 동원해 수출 통제를 시도한 행위, 자국 군인의 훈련을 중단시킨 결정, 그리고 기술진 숙소 지원을 차단한 조치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각 항목은 날짜와 시간 발언 내용, 그리고 위반된 계약 조항 번호와 함께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과 규정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기록은 어느 순간 15건에 도달했습니다. 장학수 국장은 노트북을 닫고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창원에 위치한 한화 시스템 수출, 법무팀 윤재상, 수석 감색에 전달된 그 메시지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신뢰 훼손 및 부당 협박성 발언, 누적 15건 본부 규정에 따라 즉시 이 단계 법적 대응 절차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송한 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안경을 닫고 다음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이드 장관의 칭찬에 취해 손목의 금장 롤렉스를 만지작거리며 스스로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문서가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돈과 관계, 그리고 협상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지만 원칙과 절차가 만들어내는 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수 국장의 노트북에 쌓인 15건의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부다비 코르닛이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페르시아만의 야경은 완벽했고 제 주변에는 측근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셰프가 직접 준비한 스테이크를 자르며 저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짐을 싸고 있다니 그것이 바로 항복의 신호라는 해석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측근이 샴페인을 열었고 코르크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테라스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황 레이저를 선수금 없이 도입하고 핵심 기술까지 확보한 공로로 장관이 훈장을 줄 것이라는 말에 기분이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샴페인의 기포가 혀 위에서 터졌고 촛불에 반사된 금장 롤렉스가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관저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다음 날의 상황을 그려보았습니다. 장학수 국장이 양보안을 들고 찾아와 고개를 숙일 것이고 선수금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유 있게 그를 바라보며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늦었다 이제 기술 이전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지난 25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습니다. 샴페인의 여운이 머릿속을 감싸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하메드 과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입술까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방금 국방부와 대통령궁으로 동시에 전달된 긴급 공문입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면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국 측의 사과문이거나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제안서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는 예상보다 묵직했지만 그 무게의 의미를 그때의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상단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 공문이라는 4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손은 여전히 느긋했고 마음속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첫 장을 펼친 순간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단의 제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왕대공 레이저 시스템 도입 계약 해지 예고 통보서, 해지 예고 통보 3단어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차에 따로따로 눈앞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할인도 아니었고 양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넘겼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이중 문서였고 영어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Notice of Preliminary Contract Termination. 이것은 분명한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저는 한 장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문서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이라는 표현도 안타깝다는 문장도 외교적 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법률 용어만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조항번호 날짜, 위반 내역, 그리고 요구 조건, 그 건조한 문장들이 마치 칼날처럼 종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판결문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냉정한 진단서를 건네듯 그 문서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을 읽었습니다. 선수금 20%를 지정 계좌로 즉시 완납할 것. 그 금액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테라스에서 터뜨렸던 샴페인의 거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무상기술 이전 요구안을 문서상으로 공식 철회할 것. 공식 철회라는 단어가 유독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제가 회의실에서 던졌던 요구를 스스로 공식 문서로 부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조건을 읽는 순간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본 공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70이 시간 이내에 최종 서명을 완료할 것. 70이 시간 단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기한을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의리갑에게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하단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조항이 굵은 활자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3가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귀국에 배정된 생산 라인 및 구매 우선 순위는 전면 박탈되며 해당 물량은 차순위 국가로
즉시 이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순위 국가라는 단어가 유난히 강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박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떨림은 손가락에서 손목으로 그리고 팔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모하메드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에게 기한을 주겠다고, 중동의 중심 국가에게 72시간을 제시한다고 제 목소리는 사무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서류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부국장님,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72시간 이후 사라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은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한국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기한을 주고 기회를 논합니까? 이건 블러핑입니다. 한국이 중동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리크의 절박한 요청도 모하메드의 경고도 그 순간 저에게는 단순한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에 찍힌 붉은 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의 관인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원형을 유지한 채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찍혀있는 그 직인은 이상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저는 그 직인을 바라보며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단순한 압박 전술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안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물량이 다른 국가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결국 네가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장담한 결과가 이것이냐는 질책과 함께 5년 전 구형 미사일 도입 실패까지 다시 끌어올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한국 측이 형식적인 절차 문서를 보낸 것이며 단순한 압박 전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정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흘이라고. 그 동양인들에게 사흘이 필요하냐는 말이었습니다. 하루면 끝낼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다시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손바닥으로 펴고 한 줄씩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분명해졌습니다. 이 문서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의 외교 문서라면 귀국의 회신을 기다린다거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장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그런 문장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령일로부터 72시간 조건 미이행 시 자격 박탈,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마치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문 위에 폭발물을 매달아 놓고 시간이 되면 터뜨리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볼펜을 꺼내 문서 위에 크게 블러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중동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는 확신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내려놓는 순간 시야 한쪽에서 붉은 직인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찍힌 그 원형이 마치 저를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미사일에 궤적이 지나갔던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드론들이 조립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70시간. 금장 롤렉스의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산 알 누아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서방의 거대 방산 기업들을 상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통보 하나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한국이 먼저 압박을 느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중동 시장을 포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대며 첫 번째 수를 꺼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는 카드였습니다. 모든 외국산 무기 시스템은 현지 환경 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국내 법 조항을 떠올렸습니다. 원래는 계약 이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였지만 저는 그것을 선행 조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청황 시스템의 사막 환경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금 납부는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관료적 언어로 포장하면 어떤 주장도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팩스를 전송하면서 입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3분 후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장학수 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계약 체결 이후 이행되는 절차이며 선수금 납부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통보, 그리고 방위사업청 획득관리 규정 제37조를 참고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불과 3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수를 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첫 번째 수가 막혔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운트다운이 48시간으로 줄어들었을 때 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이전에 대사관에서 명분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그것은 실무선의 판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높은 단계에서 접근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로비스트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무부 고위 인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이 중동에 확산되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수출을 견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미국 역시 자신들의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로비스트의 전화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국무부에서 검토를 마쳤고 결론이 나왔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은 미국산 부품 의존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독자 기술 체계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한미 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불개입이었습니다.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습니다. 불개입,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국의 기술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손끝에 맺힌 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24시간으로 줄어들었을 때 저는 세 번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드 장관은 이미 예산 집행을 금지해둔 상태였고 저는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원유를 이용한 분할 결제였습니다. 달러 대신 원유로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산유국이었고 원유는 곧 현금과 다름없다고 믿었습니다. 분할 결제를 통해 당장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정리해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신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장학수 국장이 아니라 윤재상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한화시스템 수출법무팀 수석감사라는 직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보았습니다. 문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계약 특약에 따라 결제 통화는 미국 달러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물 대체나 분할 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한 줄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검토 시간도 협의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표적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방가쇠를 당기는 것처럼 제 제안은 도착하자마자 즉시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윤재상이라는 인물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 한 줄의 문장 속에는 흔들림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금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선수금 20%를 지금 즉시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장관은 현재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결정의 책임이 필요해진 순간에는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2시간 남았을 때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은행을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은행 산하 국책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전액을 보낼 수 없다면 일부라도 먼저 송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 1%라도 보내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비참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25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남은 제가 이제는 1% 선입금을 통해 시간을 벌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은행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약 20분 후 송금 완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측이 입금을 확인하면 협상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라도 받았다면 나머지를 기다릴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며 입금 확인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취 거절 청구 금액 불일치로 자동 환불 처리됨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KDB 산업은행 시스템이 그 1% 송금을 즉시 반송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린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한 결정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청구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제 마지막 시도는 사람의 판단조차 거치지 못한 채 기계에 의해 즉각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동 환불 처리됨이라는 문장이 모니터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환불이라는 두 글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 결정은 장학수 국장이 내린 것도 아니었고 윤재상 감사가 판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은행 시스템이 규정에 맞지 않는 거래를 기계적으로 배제한 결과였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도, 협상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의 일치 여부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70이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공문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단 1초에 오차도 없이 70이 시간이 경과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직통 라인이 동시에 끊어졌습니다. 장학수 국장의 번호 방위사업청 연락망 중동 데스크에 모든 연결이 일제히 차단되었습니다. 하나씩이 아니라 동시에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어도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제 연락망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에어컨의 바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금장 롤렉스의 초침 소리가 그 빈 공간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놓여있던 구겨진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 위에 찍힌 붉은 직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중앙에 찍혀있던 그 원형이 처음으로 제 시야를 완전히 채웠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선을 번갈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하나의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화상회의 초대 링크였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중동 수출 전략국이었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금일부 최종 통보 관련 접속을 권고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권고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접속을 하든 하지 않든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장학수 국장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안경 같은 차림 같은 가방이 화면 구석에 보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처음 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른 체형에 안경을 쓰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이름이 표시되었습니다. 윤재상 한화시스템 수출 법무팀 수석감사. 바로 그 한 줄의 문장으로 제 제안을 무너뜨린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같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이었습니다. 화도 승리감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을 꺼냈습니다. 허세였습니다. 25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남으며 익힌 마지막 기술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우위에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한국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손해보는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논의해봅시다. 그것은 제 경력 전체를 걸고 던진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장학수 국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는 대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언급했던 모든 주장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 국장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가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미국산 부품 통제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자료를 송출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상단에는 대한민국 국방기술품질원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제목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청황 레이저 시스템, 핵심 부품 독자, 국산화 완료 및 양산 적용 확인서. 저는 그 문장을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독자 국산화, 완료 양산 적용 확인. 6개의 단어가 차례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대한광통신과 한화 시스템 주도로 100% 독자, 국산화 성공. 2024년 11월 기준 양산 라인 가동 완료, 해외 부품 의존도 0%. 그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서 튀어나와 제 이마를 강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0%. 단 3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각하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모하메드가 가져왔던 그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핵심 부품 국산화를 진행 중이라는 분석 자료. 제가 그 자리에서 허황된 이야기라며 파쇄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진행 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양산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워싱턴의 로비스트를 동원하고 국무부까지 압박을 시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모든 압박이 아무 의미도 없는 구조를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불개입을 선언한 것은 한국의 외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 장학수 국장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색도 조롱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음 절차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어떤 비웃음보다도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윤재상 감사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건조하며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 톤이었습니다. 마치 자동 응답 시스템이 규정을 읽어주는 것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칼리드 알만수리 부국장, 지금부터 계약 특약 이행 상황에 대한 최종 통보를 시작합니다. 또다시 통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협의도 논의도 조정도 아니었습니다. 윤 감사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첫째 선수금 20% 지정 계좌, 납부 여부 미이행. 잠시 멈추었습니다. 둘째 무상기술, 이전 요구 공식 철회 여부 미이행. 또 한 번의 강역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공문 수령일 기준 72시간 내 최종 서명 완료 여부 미이행. 3번 반복된 미이행이라는 단어가 화면을 넘어 사무실 공기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손을 화면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48시간만, 단 48시간만 더 주십시오. 자금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중동의 중심 국가가 당신들의 무기를 써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던 제가 이제는 시간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재상 감사는 아무 반응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귀국의 구매 자격은 이 시각을 기준으로 전면 박탈되었습니다. 구매 자격 박탈. 그 4글자가 스피커를 통해
사무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향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 비용으로 지급한 1천만 달러는 반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말했습니다. 그 돈이라도 회수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핑계로라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윤 감사는 다시 한 장의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특약 제8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구매 측 귀책으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된 선행 테스트 비용은 전액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반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자동 귀속 반환 청구권 소멸. 그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는 동시에 화상회의 스피커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윤 감사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법인 계좌에 입금 내역이 표시되었습니다. 1천만 달러, 위약금 귀속 처리 완료.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반환을 요구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그 돈은 이미 한국 측으로 완전히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숫자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무언가 고인 것인지 아니면 초점이 완전히 나간 것인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1천만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구매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미국 부품 통제라는 지렛대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저의 모든 카드가 단 1시간도 되지 않는 화상회의 속에서 완전히 소각되었습니다. 장학수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 발언이었습니다. 칼리드 부국장 본거는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귀국 측과의 모든 연락에는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은 그대로 꺼졌습니다. 검게 변한 모니터 위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땀이 맺혀있는 얼굴 25년 경력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맞춘 정장의 옷깃은 구겨져 있었고 손목의 금장 롤렉스는 여전히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공허함 그 자체로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도 측근들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람만이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이 보였지만 저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줍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원이라는 도시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그 이름을 절대로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하메드가 가져온 위성 사진 한 장이 저의 무지를 처참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에는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였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백색 조명이 공장 전체를 밝히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한국의 방산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1차 배정 물량이라는 표식이 붙어있던 청황 레이저 모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놓여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모하메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부국장님, 창원 공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배정 생산 라인이 전면 셧다운되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단어가 귀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 정밀하게 움직이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그 기계 시스템이 우리가 수년간 확보해왔다고 믿었던 그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모하메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현지 연락관이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감독관이 제어 패널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버튼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눌러지는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공장 내부에 대형 LED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던 국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기가 사라지고 대기 순번에 있던 다른 국가의 국기가 단 1초 만에 화면을 채웠습니다. 25년 동안 중동에서 쌓아 올렸던 우리의 위치가 단 1초 만에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장학수 국장이 방위사업청 실무진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정보였습니다. 국방전산망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모든 접근 권한을 완전히 삭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임시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한 완전 삭제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방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경로가 로그인 계정이 보안 인증서가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국방 시스템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창원 공장에는 우리 측 사찰단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검증을 명목으로 공장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 4명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라. 컨베이어 벨트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물량은 우리의 것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거칠게 들렸습니다. 사찰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부국장님, 정문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출입증이 모두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시스템에 인증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찰단 4명이 공장 정문 앞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출입증을 여러 번 단말기에 접촉했지만 반응은 없었고 빨간 불빛만 반복해서 깜빡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소속이며 부국장의 직접 지시를 받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에서 삭제된 존재였습니다. 부국장의 이름도 국방부의 직인도 중동의 맹주라는 그 모든 상징도 한국의 보안 단말기 앞에서는 단 한 번의 붉은 불빛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찰단 4명은 아무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정문 밖으로 밀려났고 한국인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정중히 숙이며 문을 닫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정중함이 오히려 더 큰 치욕으로 느껴졌습니다. 분노나 거부의 감정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분류되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아부다비 시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를 내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5년 경력의 부국장이 직접 차를 몰아 대사관 철문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나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대사관 건물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대사관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철문 기둥에 손을 대자 뜨겁게 다궈진 금속의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중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한 국가의 대사관 문 앞에서 경적을 울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하메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창원 본사에서 최종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생산 라인 배정 취소 확인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구매 자격 박탈 접근 권한 삭제, 그리고 이제 생산 라인 취소까지 하나씩 차례대로 모든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아무 말 없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제 지시를 기다리며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한 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텔레비전 화면에 사이드 알마즈루이 국방장관이 등장했습니다. 긴급 방송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청황 레이저 도입 계약 파기의 모든 책임은 칼리드 알 만수리 전 부국장의 독단적 판단과 중대한 과실에 있습니다. 전 부국장,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이미 방송에서는 과거형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국가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우방 국가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를 결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밀실에서 저에게 모든 것을 지시했던 그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이드 장관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며칠 전 연락을 끊었던 그 번호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절제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욕설이었습니다. 네가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결과가 이거냐. 그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지시는 장관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지 말라고 압박하라고 굶기면 굴복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남겨진 발언만이 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몰랐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은 이미 다음 뉴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창원의 공장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뉴스가 아니라 한국 방산 수출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기술자들이 다음 납품 국가를 위한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고 새로운 도면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실만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기술자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화면 어디에도 아랍에미리트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장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 고객을 위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검게 변한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런던에서 맞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손목의 금장 롤렉스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제 위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저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구매 자격이 무너졌고 생산 라인이 무너졌으며 장관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무실에서의 제 자리까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젯밤 구겨 넣었던 해지 예고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직인이 종이 위에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창원의 기계가 이 문서를 찍어냈고 창원의 시스템이 우리를 삭제했으며 창원의 기술자들이 이미 다음 고객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그러나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은 계약이 파기된 지 단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단 3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던 그 시간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미 다음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한 대의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탑승자는 압둘라 빈 반다르 사우디 조달 청장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전용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시점은 우리 계약이 파기된 지 정확히 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리처드 캠프의 이름이 붙은 분석 기사였습니다. 모하메드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거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 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분석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고가의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수십 번 방어할 수 있는 한국 레이저 시스템 도입 기회를 구시대적 협상 방식으로 스스로 걷어찬 아랍에미리트의 판단이 중동 방공 패권을 사우디에 넘겨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적 자해 행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읽는 매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린 국가로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두 감정이 뒤섞인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하메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조달청장이 방위사업청 본관에 도착했다는 속보입니다. 그는 경호원을 대동하고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이상하게 강조되어 들렸습니다. 걸어 들어갔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찍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확실한 지불 능력을 가진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과 5조 원 규모 방산 계약 체결 임박. 그 숫자가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5조 원 그 금액이면 청황 레이저 28개 포대는 물론이고 추가 시스템까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우리가 선수금 20%를 아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그 순간 사우디는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가격 협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명식 장면이었습니다. 압둘라 조달청장이 장학수 국장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학수 국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 얼굴과 동일했습니다. 감정 없는 얼굴, 흔들림 없는 태도.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상대가 저에서 사우디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결과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원칙과 절차만 있었습니다. 압둘라 조달청장이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장학수 국장도 같은 속도로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설도 없었고 과장된 의식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적고 손을 잡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 5조 원 규모의 계약이
그렇게 조용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텔레비전 화면에 푸른 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자 알자지라 앵커가 차분하게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에 배정되어 있던 청황 레이저 28개 포대를 전량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여기에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패키지까지 추가 계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량 인수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우리에게 배정되어 있던 물량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넘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한 개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사흘 뒤 사우디 의회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방산 특례법이었습니다.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가 단 3일 만에 끝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산 청황 레이저의 현지 조립 공장을 사우디 영토에 유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부지 제공,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까지 모두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생산 기반 자체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생산 라인이 사우디 땅에 자리 잡는 순간 아랍에미리트가 다시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모하메드가 다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노크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그저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모하메드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국장님이 아니라 칼리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호칭의 변화가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계약을 시도하더라도 납기는 2030년 이후로 밀립니다. 사우디가 28개 포대와 현지 생산 라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 능력은 최소 4년 동안 사우디에 집중됩니다. 2030년사 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조건을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가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4년 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4년 동안 매일 밤 드론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50억 원짜리 미사일로 2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텔레비전에서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알 만수리 전 부국장의 직위를 공식 해제합니다. 그리고 방산 획득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지시합니다. 전면 감사라는 단어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기록을 하나도 남김없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5년 전의 실패까지 다시 끌어올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밀실에서 명령을 내릴 때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시선으로 지시하고 같은 시선으로 책임을 덮어 씌우는 구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라크 국방부가 한국방위사업청에 긴급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계약 파기로 남게 된 예비 부품과 테스트 장비 기술 매뉴얼을 전량 구매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핵심을 잃었고 다른 국가는 남은 것마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중심을 가져갔고 이라크가 잔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검은 유리처럼 변한 모니터에 사무실이 비쳤습니다. 그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여전히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식에서 악수를 나누던 장학수 국장과 압둘라 조달 청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장학수 국장은 서명이 끝나자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국가의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우디 국방장관에게 긴급 통화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막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긴급 방공 지원 요청. 그 문장이 제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원을 요청하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택하고 조건을 걸고 상대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잃었고 조건을 제시할 수 없었으며 그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계속해서 폭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떨어질 때마다 불꽃이 번졌고 그 불빛이 마치 제 지난 선택들을 하나씩 태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타리크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입모양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그 단어가 제 안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이 그 순간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던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계였고 하나의 원칙이었으며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기록과 규정 그리고 기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말입니다. 창원의 공장은 이미 다음 고객을 위해 돌아가고 있었고 사우디는 그 체계 속으로 들어갔으며 우리는 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계약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태도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마지막 폭발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과연 가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원칙이었을까요? 그 불빛 너머에서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원칙과 시스템, 그리고 기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처럼 협상을 감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록으로 움직였고 규정으로 판단했으며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장관이 사우디에 전화를 걸어 방공 우산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그 한 줄의 보도는 중동의 질서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 무기는 이제 다른 국가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우리는 그 방패를 빌려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 묻은 제안서가 남아 있었고 그 위에 번진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비상구를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제안서를 읽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숫자보다 체면을, 원칙보다 자존심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새로운 고객을 향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그리고 그 다음 국가들, 그 목록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전 부국장 칼리드 알만수리로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원칙을 무시하고 기술을 얕보며 오만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우리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우리의 하늘은 달라져 있었을까요?